네, 오늘 일요일 휴일입니다만 정치권은 여전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소식 포함한 정치권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셨는데 함께 소개해드리죠. 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지수 미국 변호사, 최영일 사평론가 네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내일부터는 총리 말고 다른 국무위원급 후보자들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내일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과는 맞지 않는 위험하고도 부적합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매달 1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선 특히 서 후보자의 대북관, 안보관 이런 것을 문제 삼을 태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국가원장, 국가정보원장의 어떤 대북관, 안보관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먼저 말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네. 서훈 후보자가 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 말 자체로 놓고 보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 선결 조건으로 대화는 열려 있다. 또 이 부분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홍석현 특사가 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도 없고 체제 보장을 할 의사도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정권 자체를 교체할 의사도 없다. 단 대화를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 선결 조건이 뭐냐 하는 거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동결하고 대화에 나오라는 거고 네네. 거기서 대화가 잘 되면 이제 풀려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굳이 이 문제를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네. 말을 갖다 옳게 다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권 보장이 같이 서로 교환이 돼야 되고 그 전제로는 북한이 핵을 미사일을 동결하면 된다. 그러면 대화가 시작된다. 이까지 말했으면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나 또 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말을 하는 문제는 빠진 이야기가 뭔지를 네. 정확하게 서로 검증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다만 서훈 내정자가 어쨌든 국정원은 현재까지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방첩 활동이 최우선인데 네. 이 국정원 안에서도 과거에 뭐 꼭 국정원이 그런 기구 대남북 정상회담이나 태도 지원이나 이런 데 동원된 부분이 저는 국정원의 본연의 활동과 비추어서 꼭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비밀리에 북한과의 대화하는 창구로 네. 보수 진보 정권에서 되다 보니까 네. 서훈 내정자가 임명되자 말자 남북 정상회담도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 어떤 정당들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그런 문제보다도요, 서훈 후보자의 개인적인 어떤 지금 이 인사 검증에 통과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금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트럼프 정부 일부 야당에서는 이제 안보관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9년간 이제 소위 보수 정권들이 북한에 대한 취한 태도라는 게 상당히 강성 위주. 그러니까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화도 없고 어떤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을 이제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 지난 9년간 그거에 따른 어떤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봤었을 때 과연 옳은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대북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약 기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국제 외교 관계를 파악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강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게 됐고 또 트럼프를 둘러싼 어느 이제 그 매파와 이제 비둘기파 내지는 뭐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지금 최근의 기조는 강경파보다는 온건파의 내용들이 좀 더 트럼프에게 설득력이 있어지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 속에서 결국은 북한의 당국자들을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대화 시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보관이 잘못된 거다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과 다른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보다 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근본적인 안보관의 차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죠.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일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보는 첫째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면서 계속 논리를 내세우는 게 뭐냐면 체제 보장이에요. 본인들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서훈 이제 후보자가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는 제가 직접 안 들었습니다만 그 말은 북한의 체제가 보장되면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나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을 적화 통일하거나 어떤 형태로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평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북한의 현재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북한의 현재 정권이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런 태도를 취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 북한은 아까 황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그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보장해 줄 테니 그럼 너희는 비핵화해라. 만약에 비핵화 안 하면 체제 보장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역대 정권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이제 어찌 보면 체제 개편을 할 예정인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 내일부터 청문회에서는요. 주로 그런 구조 변경과 함께 어떤 임무에 집중할 것이냐 이 질의응답이 좀 생산적으로 오가길 기대하고요. 예. 안보관 검증해야죠. 그래서 또 애매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말뜻 진의는 무엇이냐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기조는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우리나라에선 민주정부 혹은 또 트럼프 우리나라에선 보수정부 이 조합이면은 한쪽으로 뭔가 성과가 시너지가 났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우리나라에는 보수정부 미국은 공화당 정부가 되면 우리나라 민주정부 계속 엇갈려온 역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국정원의 이 대북 관계에서의 역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여기는 국방부도 들어와야 되고요.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 무엇보다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가 앞으로 풀어가길 기대하는데 확실한 거는 이 기존 9년 동안은 이 강경일변도였다면 이번 정부부터는 이제 투트랙으로 대화와 제재를 같이 병행할 것 아니냐.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이라는 그런 문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현안이니까 내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나 황 소장께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도 빠질 수 없는데 과거에 이분이 뭐 KT 스카이라이프에서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뭐 자문역을 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는데 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 이게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우리 과거에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 자신이 고위공직에 있을 때 특정 기간에 이제 좀 편의를 봐주고 그 기간과 무슨 계약 관계나 하청 관계나 뭐 인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물러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편의를 봐줬던 기관에 가서 뭐 고문이라든지 뭐 비상근, 이사,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그에게 예. 자문료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거의 가지 않고 네. 어쩌다가 한 번씩 들르는 이런 형태로 이 남들의 1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요. 예, 예. 이분도
이 과거 지금 이렇게 했던 기관들이 국정원의 3차장을 하다가 이분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쪽과 어떤 연관관계, 교류,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기관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등장하고요. 그럼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뭐 본인이 이제 직에 있을 때 다른 기업의 편을 봐줬느냐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런 그렇죠? 이야기는 지금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일반적인 없습니다. 얘기는. 일반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제 3차장이 되면서 이분의 그 재산 관계가 6억 6천만 원이 1년에 늘어났다. 네, 네. 그래서 그전 한 9년간에 늘어난 재산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부분하고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현금이다라는 의혹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이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상가를 6개 가지고 상가의 월세만 1,250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정원장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반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검증 절차 이상으로 네.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당연한 거죠. 어떤 뭐 공짜 검증이라는 게 이제 도덕성 검증 그리고 이제 역량 검증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서훈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고액 자문료라든지 재산 증가 의혹 저기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솔직히 따져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 검증 또한 정책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피할 수 없는 절차인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다만 이제 좀 전에 황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직에 있는 동안에 특정 기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준 어떤 후속 조치로서 퇴임 후에 이런 어떤 보수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때 얻었던 어떤 그 좋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업에 자문을 했다면은 이제 고액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어떤 서민들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너무 높은 어떤 자문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예, 예. 그거는 여기서 섣불리 제가 볼 때 뭐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시겠지만 어떤 정도의 예를 들어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밝혀져야 그것이 고액이지 않은지 내지는 합당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단지 절대 금액만을 놓고 그것이 9천만 원,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엄청난 금액이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이제 청문회 과정 중에서 그것을 어떤 과정 중에서 이제 받게 됐는지 예. 일부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실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받은 기업이 KT 스카이라이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그랬었을 때 뭐 그만한 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약간의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건 뭐 내일 따져보는 걸 들어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께서는 뭐 서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 관련해서도 어떤 점을 충실히 좀 따져봐야 할까요? 저 부분은 따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분의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의 비상근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법적으로 저게 잘못됐냐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서훈 후보자한테 막 조언을 한다면 저건 나와서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 앞에. 그렇게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비상근이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자문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분이 네. 고위직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는 거지 일반인들이 직업을 그만두고 나와서 저렇게 많은 자문료를 받을 수 있나 그건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분뿐만 아니라 소위 고위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고 마치 정관 예우처럼 저렇게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에 가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것이 이제는 좀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저런 일들이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기업 입장에 저런 분들을 모셔올 때는 뭐 저분이 그랬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셔올 때는 그분이 회사에 와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퇴직하고 기업에서 뭐 가거나 기업에서 또 자문을 네. 받고 다시 또 공직으로 가고.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회전문 인사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돈은 기업 쪽에서 벌고 관료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주로 명예를 챙기고 네. 경력을 달고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정경유착의 모습인데 저는 서훈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훈 후보자의 뭐 낙마 혹은 통과 이 여부는 별건으로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위법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국민 정서상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선 위법하냐 아니냐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사과한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네. 사실은 기존에 계속 이것은 비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번 정부의 또 낙인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니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위장 전입도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해서 투기성 위장 전입은 안 된다. 역대 우리 경험으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아이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법을 저질렀다. 이것은 뭐 또 통과해준다. 기존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 그 기준을 문 정부가 제시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기업에서 활동한 것 이거 분명히 밝히라고 할 텐데 기업 측에서 이 기업의 기밀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또 뾰족하게 혼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용을 확실히 네.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기업마다 또 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영업비밀상의 프로젝트들이 다 있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아마 말맞추기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서훈 후보자 개인이 사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네, 네. 그 개인이 머리를 조아리면 통과되겠지. 뭐 이런 식은 우리가 늘 보아오는 면피 전략인데 이게 아니라 정부 쪽에서 기준을 내달라 이거죠. 어떤 기준이냐 하면 자 이것은 대관 업무로 이 관료가 전직 관료가 정관 예우를 받은 것이다.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회전문 인사로 재기용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료들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네. 기준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명백하게 어떤 공직자 뭐 윤리법이라든가 혹은 뭐 정관 예우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을 제한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걸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검증은 했는데 다소 좀 봐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힌다든가 이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좀 괘씸죄에 걸려서 낙마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좀 중한 과실이 있는데도 또 이 능력을 봐서 봐주자 패스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정부 초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서훈 후보자 본인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얘기하니까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또 한 분의 참 기대를 모았던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 비고시 출신 외교장관 후보자. 기대를 모았었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또 도덕성 검증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증여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딸이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자녀분 이중국적이랑 위장전입 문제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예, 청문회에서 보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위안비합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을 마치 자랑스러운 듯이 밝히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자, 뭐 이 위장전입 문제는 여러 사람이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고등학교에서 그 미국 고등학교 다니던 딸을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건 이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내고 있다가 후보자가 된 뒤에 두 딸이 각각 232만 원씩 납부했다. 우리 최진문 교수께서는 이 문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도 세금 문제는 굉장히 유정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내면요. 저도 한번 미국에서 할 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걸 세금 보고하면서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2년인가 3년 후에 벌금까지 해서 저한테 내라고 납부하라고 다시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만약에 제대로 안 내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고요. 미국 공직자는 못 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 지금은 다 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에서 저분이 아마 두 딸의 이름으로 거제에 있는 땅을 산 걸로 돼 있는데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두 딸이 소득이 없는 상황이니까 부모가 아마 사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낸 것이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사실 청문회 바로 전에 이걸 냈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두고 봐야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걸 내지 않고 있었는지 뭐 잘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타이밍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 전에 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제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될까봐 뭐 청문회 하기 전에 바로 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본인이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런 행동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죠. 네. 그리고 저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은 충분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발목을 잡아서 저런 분들이 공직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공직자라고 하면 다른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그런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소상히 잘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봅니다. 대목이 해명이 더 쉬워요. 어떤 게요? 지금 약간 어떤 게요? 야당의 공세에서 말을 네. 바로잡을 대목이 있어요. 탈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세금 탈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자신이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이건 탈세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정말 뭐 변호사의 경우에 많이 나오는데 수임한 사건을 신고해서 누락했다. 이것은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고의적 탈세인 거죠. 이런 경우가 네. 고의적 탈세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세금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걸 탈세라고 부르지 않고 세금 체납 네. 혹은 세금 미납 이렇게 부릅니다. 네. 세금을 미납하고 있으면 MB정부 이후부터는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네. 그럼 세금 내야 될 세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까 미국의 경우에 벌금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포착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가 아니에요. 네. 세금을 연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납된 세금을 냈다. 네, 그런데 부모가 같이 재산을 상속한 상황이 된 거예요.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부모의 돈으로 이 자녀들은 소득이 없는데 거제도에 1억 6천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지금 엄마인데 일하는 엄마라서 유행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이거 국내 세금 아니에요. 아빠는 대학 교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제가 강경화 후보자면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 이거 좀 아빠가 냈으면 했는데 아빠가 깜빡한 것 같다. 이 이상 어떻게 따집니까? 네. 도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서 못 이거 냈다. 탈세와 세금 체납, 네네네. 세금 미납은 다르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예. 조금 생각이 하여튼 뭐 달라요. 굉장히 대변인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가 네. 나가서 과태료를 안 낸 것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안에 과태료를 안 내가 과태료가 가산세가 붙고 하면 그 일이 과거에 뭐 교통 위반을 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안 낸 데 대해서도 공직자의 자격이 있나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때전에 많이 그런데 그런 거 따졌었죠. 과태료가 아니고 세금을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까지 안 냈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네. 안 그러면 아예 무지했거나 탈세 의도가 있은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본은 부의 부당한 세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방식은 뭡니까? 상속과 정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속세와 정려세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류층들, 사회지도층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문회에 나올 때마다 상속세와 정려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공직에 이렇게 지명되자 말자 뒤늦게 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청문회에 그렇죠. 나오는 사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 문제는 어쨌든 하자 요인이 분명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네. 그러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5대 결격 사유에 하자가 있는가를 보고 이야기할 때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에 정려세 조금 안 낸 것도 있더라. 그런데 본인이 냈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 될 건데. 당신은 그것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발표 이후에 낸 거잖아요, 증여세. 네, 그런데 청와대가 과거에 다른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면 욕을 먹었지요.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걸까지 일부러 보기 드물게 하자 요인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정려세 탈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결격 사유 5개 중에서 지금 2개가 해당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공직에 하자 요인이 발생해 있다. 이 문제에서는 입장을 청와대가 왜 네. 저렇게 어설프게 밝혔는지 그 자체를 밝혀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뭐 뒤늦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서 청와대가 혹시 뭐 납부하라 한 건지도 모르겠고.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때. 네. 예. 그런 거겠죠?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세금 체납이냐 내지는 세금 탈루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더 역풍만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사실
흠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하게 사과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좀 이분을 뭐 대변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까지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름을 받고 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바쁜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된다는데 하다 보면은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만 준비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문제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굳이 변명을 해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또 이제 한번 감안을 하고 청문회 위원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여기서 한 듭니다. 가지만 좀 토론을 달고 혹시 싶은 다른 것이요. 본인 경험이 있으시면 아니요. 그 기준 얘기를 말씀드려서 네. 지난 정부에서 어떤 분이 적십자사 총재가 됐죠.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안 냈죠. 예. 몰아서 냈죠. 네. 지금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도 이게 특정 정권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이낙연 예. 총리 후보도 모친의 땅,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 10여 년 동안 못 내다가 네. 돈이 많지 않습니다. 탈세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불과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뒤늦게 확인하고 납부를 했죠. 그러니까 같은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요. 더 나쁜 건 뭐냐면 진경준 전 검사장 친구에게 4억 2천만 원어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네.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12억이 돼서 그것을 팔아서 10억대의 자산을 챙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비난해서 검사장 옷을 벗게 된 정서법에 의한 사안이었는데 법정에서 이게 무죄가 됐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한번 좀 재정비를 해보자. 네. 경중이 다 다른데 작은 부분은 지금 정치적 공세로 굉장히 크게 부풀려지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직자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참 바라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자뷰라고 하죠. 그래서 좀 씁쓸한데요. 자, 그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당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기준도 한번 안 들어보자라고 한 게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에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다른 정당이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자, 여당, 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이 묻어납니다. 야당의 주장도 이해한다. 청와대 고민도 좀 살펴봐야 된다. 과거 민주당이 너무 좀 과하게 한 것도 있다. 얘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함께해서 국민 납득할 만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 밤새워서라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우리 이주선 글쎄요, 지금 한 지난 이틀 정도 이제 어떤 도덕 검증으로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원식 대표가 이렇게 소모적인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왜 소모적이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가
국가 발전,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앞선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5대 비리 내지는 5대 인선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이 흑백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총리 후보자가 나왔었을 때 위장 전입 같은 게 있었었는데 거의 열 몇 번을 한 경우도 제가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다 어떤 그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여러 걸쳐서 했었을 때 그것도 그냥 하나의 위장 전입.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뭐 아이 이제 잠깐 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가는 중에 잠깐 14일 정도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위장 전입. 이것도 같은 위장 전입.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문제의 어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위장 전입이지만 악의적이고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투기 목적 내지는 재산 증식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게 보였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일부 위장 전입 분명히 법적 주민등록법상의 위반인 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상황적인 이야기가 됐었을 때 그것이 납득할 만한 거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 역시 정치권에서 네. 하나의 이제 이제 공론화 시켜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기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 기회에 네. 좀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 정권마다 이런 거 되풀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들 뭐 얘기했지만 뭔가 좀 획일적인 기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어떤 기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 저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대통령의 부패 의혹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네.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떤 수준보다는 훨씬 미치라서 네. 뭐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부패 지수를 보이고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부패에 관한 한은 이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지난 정권에서 뭐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측근 핵심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긴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부패가 더 없어져 가고 청렴해져 간다면 모를까. 부패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지난번 5년 딱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4년 전이네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은 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10년 동안의 이 부부간에 또 자식들의 자금 관계 내역들도 좀 다 공개를 하라.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식들이 공개 거부하는 부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재산의 어떤 뭡니까 공개 범위도 넓히자라고 그걸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와서 본인들이 집권하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냐? 저는 그때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을 했고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는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네, 보고요. 네.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없느냐? 보통 사람들은 5대 결격 사유를 갖다가 다 어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유독 한국만 고위층들이 저렇게 부패한 거냐?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위장 전입이요. 법에서 보면 투기한다고 위장 전입한 거하고 부인이 직장 간다고 위장 전입한 거하고 자녀가 학교 간다고 위장 전입했는데 거기에 벌금이 액수가 다릅니까? 처벌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법부터 정비해야 되겠죠. 위장 전입은 사회지도청이 보편적으로 다 밥 먹듯이 하는 거고 다운 계약서도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처벌해서 빼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결격 사유에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예.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이런 결격 사유 부분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청문회 기준이나 이런 걸 완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촛불을 들고 전 대통령을 부패하다고 쫓아낸 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예.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지금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한민국에 1년이면은 10건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미 관행적으로 운영되기를 주민등록법 그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도. 또 한 가지 지금은 청문회 제도입니다. 이것이 재판을 받고 있는 너가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장이 아니라 도덕적인 흠결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과정 중에서
이것도 법 위반이고 저것도 법 위반인데 똑같이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보수 정권 내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의 공세가 그렇습니다. 너는 깨끗하냐 이런 식의 이제 반격을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이게 소모전의 어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부메랑으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뭐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 또는 뭐 설명을 듣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 문제가 어쨌든 본인이 한 말씀이니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나와서 하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거 기간에 어쨌든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 선거에 본인들이 원칙을 세우고 또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본인이 아마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 놨더니 또는 여러 풀을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같더라도 코드가 같거나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잘 입안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풀이 넓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 한 5대 비리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맞지 않는 다 적합한 분을 뽑으려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인식하는 가운데 뽑았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식이 안 됐다가 나중에 청문회 과정에 나올 수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혹시나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정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때와 지금의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밝힐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관계 하나만 그러시죠. 2015년에 박근혜 정부의 장관 임명에서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까지 지난 10년간의 위장 전입으로 5천 명이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는데 10년간 5천 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사문화됐다고는 어렵다라고 그때 보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엄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인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할 때도 과거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한 것을 살펴보게 됐죠. 살짝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공수가 바뀌었고 한 번씩 공격도 해보고 방어도 해보는 상황이니까 뭔가 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뭔가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고 지금 제가 세 번째 강조드리는데 제가 자기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위장 전입을 했어요. 전 몰랐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성북구의 주소지였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사립학교를 좀 보내고 싶어서 위장 전입을 하셨던 거예요. 73년입니다, 이게. 지금 44년 전입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 50이 넘었습니다만 나는 공직자가 될 수 없어. 우리 부모님이 주소를 한번 옮겼어. 이게 위장 전입이야. 근데 이게 청문회가 언제 생겼냐면 2000년에 생겼잖아요. DJ 정부 때 처음 청문제도가 도입됐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반세기를 이제 나는 위장 전입자야. 전과자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는 이걸 법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정부가. 또 정부가 바뀌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을 얘기하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괜찮아요. 89년이거든요. 부인이 교사 생활할 때. 근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애매해요. 이 94년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목동 이전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 가족이 예일대 연수 미국으로 떠날 때니까 받을 것이냐. 좀 따지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경우는 되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좀 사과 비슷한 발언이나 네. 또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제 반성하지만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자 이 얘기는 좀 두루뭉술이하다 보니까 네. 서로 양해하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기준을 이번 정부가 제시하고 네. 야당과 자 공수가 바뀐 입장 서로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런 기준 정도는 우리가 하나의 불문율로 정합시다. 네. 라는 신사협정을 좀 시도해보자라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사과에 나설 텐데 타이밍은 지금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장관 인사가 또 10여 명 남아있기 때문에 네. 몇 번 더 사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또 무슨 지뢰가 털릴지 모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네.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몇 명이 낙마를 하고 네.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국무위원이 새 정부에서 완결되는 시점에 예. 대통령은 한 번쯤 종합적으로 사과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미래를 향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한번 또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월 31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였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겠다. 내년 올해 5월 31일까지 뭘 못하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약속한 게 있답니다.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손길이 닿은 모든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이것이 우리의 서명.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자, 저긴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약속이 있죠. 2017년 5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1년치 세비를 국가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불 문제,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독립, 자유학기제, 또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 건립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세비를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예. 공약 이행률이 뭐 한 30-40%라도 갔다 하면 네. 그래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다 안 됐구나. 상대가 있어서 그런가 이해라도 하겠지만 네. 공약 이행률이 제로라고 하면 이건 네. 내놔야 되고요. 또 그분들 몇 면을 보니까 1억 내놓는다고 생계가 곤란해지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다 부자들입니까? 내놔야 되고 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네. 국민 앞에 저 광고를 다시 제작해서 우리는 전부 약속을 어긴 사람입니다. 네. 다음 대선에는 우리를 다음 총선에는 네. 낙선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그거 한 말 없는 겁니다. 네. 아니죠, 소장님. 왜 낙선시켜 주십시오라고 국민을 귀찮게 해요, 유권자를. 스스로 배지를 던지고. 아니, 저 광고를 네네. 했으니까. 그렇죠. 할 불출마를 만큼 하던가. 똑같은 시간으로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던가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좀 심각합니다. 저때로 돌아가 보면 왜 저랬날 네. 보시면 지금 박근혜 정부 후반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총선에서 졌어요. 과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를 해서 지금 총선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내년으로 다가와 있는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김무성 전 대표 이름을 사인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네. 그냥 내보냈습니다. 총선 전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총선 전에. 네. 총선을 네, 위한 작년 4월 약속이죠. 총선 전에. 과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1년이 이제 도래한 것이고, 근데 결과는 이제 저때 여소야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돼서 여소야대인데, 근데 저 때는 탄핵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저 이후부터 이제 여름 지나고 9월부터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급박하게 이제 탄핵의 물결로 휩쓸려 간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엔 변명의 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정치적인 격변은 의미 없다. 정치인의 약속은 항상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유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여소야대가 됐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공수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분들은 꼭 뭐 이 세비를 1년을 다
이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약속에 준하는 무언가는 반드시 표현할 필요는 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국민들의 사과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나서야 네.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저 때 참여한 의원이 지금 2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사실은 당대표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개로 쪼개진 당시에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들은 모두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31억이라는 말은 여기에 참여한 27명 의원으로 카운트했을 경우고 사실 저 당시에 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세 자릿수입니다. 100명이 넘는 수지만 저 때도 이제 적지 않은 수였기 때문에 이분들 각각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해명을 들으면, 네. 아이, 그건 뭐, 거기 선거 때 한 얘기지, 뭐, 그걸 꼭 지금 지키라는데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둘 다한테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광고를 통해서든 발언을 통해서든 다 기록에 남잖아요. 요즘. 기록에 남는데 저런 약속을 하는 것도 그래서 약속에 신중을 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해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남발하듯이 뭔가 공수표 던지듯이 그때 당시에 일만 모면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을 저는 이런 위기상을 넘어서는 방법은 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세비를 1년치를 납부해버리면 네. 더 이상 공격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약속 드린 대로 저희가 세비 납부하겠습니다. 아니 황수장님 말씀하셔도 저분들 뭐 1년치 세비 없다고 해서 생활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내서 가불관계 해결 안 됐으니까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이거 돈 써주세요. 네. 그러면서 국가에 헌납하면 그게 차라리 박수 받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정치인들은 약속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첫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이 그 논란에서부터 본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분들에게만 이제 공약한 거 다 지켜라 이렇게 한 것도 야박한 것도 같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런 글쎄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광고 자체를 법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조에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약속은 아니다라는 게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예. 변호사들의 이제 공통된 시각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정치인이 한 어떤 약속은 정말로 생명처럼 위중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풍토가 좀 정착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얼마나 총선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총선의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거를 준비했던 쪽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각오를 보여줌으로써 네.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 부분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와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행된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돈 뭐 한 1억 넘는 돈을 지금 안 받는 거죠. 이제 도로 내내 기부하겠다 그런 기부해야 얘기죠.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재미난 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 몇 분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 대답이 당시에 이것이 지도부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거의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말꼬리를 좀 흐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약속된 금액을 뭐 기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치적 하나의 해법이 내지는 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깨끗하게 사과를 하셔야죠. 여기에 이름을 거명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네. 진솔한 사과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참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인사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다.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얘기요. 공약대로 하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공약은 잊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공약과 사이에 실제 현실과 다르다 이런 문제. 저는 지금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 언약을 네. 국민들에게 광고 형태로 한 분들은 분명히 어떤 말을 차용할 거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을 차용할 거예요. 네. 자, 새 정부를 봐라. 비서실장이 사과인 듯한 뭐 사과 아닌 양해를 구하면서 예. 결국은 선거 캠페인과 이 정부의 국정은 좀 차이가 있다. 현실과 이제 이상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 말에 빗대면 똑같다. 아까 최 교수님이 짚은 대로 네.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태도가 똑같다.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자, 그대로 이행은 못할 수 있지만 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통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라도 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돈 1억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유권자, 주민들에게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요즘엔 또 원격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과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거고요. 민원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을 못 나눌 수 있는 매체가 없어서라는 핑계는 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네. 공식적인 사과였으면 좋겠고 유권자들의 입장을 들어서 그럼 꼭 1억이라는 것이 아니어도 아니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이라도 어디에 기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최소한의 면피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무조건 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지켰다. 지금 뭐 저 여당도 안 지킨다고 얘기를 하니 야당도 못 지키겠다. 이것은 비생산적인 정치로 유권자들에게 혐오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얘기도 들으면서 정치인들의 공약과 현실에 적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요. 선거 예. 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과장되게 홍보해서 했다고 자신의 그 선거 공약에 예. 이제 넣었다가 네네.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네네.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라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행되었던 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고요. 예. 공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인데 하겠다는 약속이죠.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되자 말자 또 안 그러면 임기 중에 대부분을 뭐 20, 30%도 안 되고 지금 뭐 공약 이행률이 한 30%도 안 될 거예요. 네네. 역대 대통령들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요. 법적으로는 그것이 처벌을 안 받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그 5대 결격 사유도 공약집에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적폐 청산에 대해서 기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적폐는 누군가는 한번 먼저 끊어야 적폐가 끊길 것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중에서 이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네. 또 지금 현재 이 청문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 되면 지금 이 5대 결격 사유에 대한 공약을 못 지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면서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네. 지금부터 정치인의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처벌을 하는 예. 부분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부분을 지키지 그걸 갖다가 못하면. 우리가 만들도록 하자면서 네네. 국회를 보고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네네. 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이런 부분이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네. 가장 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만드는 부분이죠. 이건 예. 대국민의 일종의 사기극일 수 있는 거죠. 예, 하여간 뭐 이제 이걸 사실 여러 가지 보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도 그렇고 약속 어떤 것도 정말 신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홍준표 전 대선 후보입니다. SNS 정치 뭐 활발하게 했었는데요. 그동안 너무 어떤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재개하고 있습니다. 군 개혁 집단 지도 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본인이 당권을 지금 도전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홍준표 집단 지도 체제 문제, 본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네.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집단 지도 체제를 요구하는 쪽이나 선호하는 쪽은 친박이에요. 친박이 현재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국민적 엄청난 반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친박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표로 앉히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버리면 친박이 당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뒤에 숨어서 친박의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 방법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표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모든 걸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전면에 나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단 지도 체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홍준표 지금 지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권을 잡고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집단 지도체제 한 명의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친박의 세에 눌려서 전혀 활동을 못하게 돼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홍계가 생겼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내에 그렇게 세력이 없어요. 조직이 네. 없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본인이 대표가 돼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시키고 본인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선호되는 지도 체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당권을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예.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친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집단 지도 체제라는 체제로 가서 친박의 예.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당을 실제적으로 장악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두 양측의 대결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진보든 보수든 또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도 있는 건데 저렇게 되면 또 뭐 전당대회에서 뭔가 또 힘겨루기 때문에 제대로 뭐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사실 보수를 아끼는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실망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7월 3일 뭐 전당대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친박과 친박이 아닌 계파와의 어떤 이런 식의 그 물밑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 체제와 관련돼가지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꽃 튀는 지금 아마 어떤 갈등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국가의 발전은 양날개 건져놨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하나의 날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것이 진보 정권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찾아서 건강한 보수가 다시 탄생함으로써 국가를 발전하는 데 기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 전 후보는 예전에 당대표만 했죠. 예, 그때. 그러다가 이제 집단 지도체가 와해되면서 본인도 그만둬버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가요? 2011년 7월에 당 대표가 되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오세훈 시장이 좀 엉뚱하게 무료급식 문제를 가지고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했다가 그게 이제 무산되니까 그 뒤에 이제 디도스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친박의 최고위원 전부가 사실상 자기 계열 최고위원들을 다 사퇴시켜버림으로써 지도부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에서 대표로 있다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빠져버리니까 그 규정에 최고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빠져버리면 이 지도 체제가 붕괴되는 걸로 간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더 여기에 밀접하게 예민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친박은 누가 나서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좀 아닌 좀 온건한 사람을 중도쯤을 내세우고 친박이 밀어서 이제 일종의 대행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일 거라고 보고 또 본인은 지금 대선 후보가 됐던 시점에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전당대회에서 곧바로 당을 장악해서 또 당을 이 카리스마 있게 장악을 하다가 또 대선으로 한번 가보자 이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에서 친박이 자신을 겨냥을 해서 아마 이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의 방점이죠. 그래서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저렇게 다시 공격을 하겠죠. 자유한국당도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갖춰주길 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유의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